저는 지금 다시 한번 달려오는 회색 코뿔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박주민, 윤석열 정부와는 당당하게 맞서는 민주당, 국민의 우산이 되기 위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기억은 저는 오늘 힘없는 자들의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을 오늘 그러나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른바 97그룹 4인방 전원이 전당대회에 뛰어든 가운데 사실상 1강으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이 본격 등판을 하면서 당권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97그룹 중 한 분, 2년 만에 당권 재도전에 나선 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기회 있을 때마다 나와야 돼요 지금.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군요. 또 출사표를 던지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혁과 혁신의 기치를 들고 당권 출사표를 이제 던지셨습니다. 뭐 출마의 좀 변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박주민이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 또 자신의 이제 강점, 경쟁력이 어떤 건지 먼저 들어보고요. 출마 선언문에서 회색 코뿔소라는 이제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더불어서 어떤 말씀인 건지 같이 좀 들어볼까요? 제가 2년 전에 당대표 출마했을 때 그때 저희가 총선 압승을 한 뒤였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사실은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제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희에게 큰 의석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기대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린다면 2년 후 대선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 그 당시 얘기했던 게 좀 현실이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여전히 원내 제1당인 만큼 이 의석수에 부합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하겠다고 그동안 강령 등을 통해서 약속해왔던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얻고 또 사회적 문제 해결을 원하는 제 세력들을 다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결집시켜서 반드시 총선 승리하겠다. 이게 제 출마의 변이었습니다. 회색 코뿔소 이야기는 이제 경제학 용어인데요. 너무나 덩치가 크고 또 무게가 무거워서 멀리 있기만 해도 또 살짝만 다가와도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위험한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다가올 때까지 미처 대처를 안 하거나 또는 두려움에 떨면서 대처하는 방법을 못 찾거나 하면서 대처의 시기와 상황을 놓쳐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을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하거든요. 2년 전에 저희가 한번 그 회색 코뿔소가 다가오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또 그럴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회색 코뿔소 이야기를 2년 전에 회색 코뿔소는 어떤 거고 지금의 회색 코뿔소는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76석을 얻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공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뭔가 해야만 되는 일이 많아지는 임무가 막중해지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못하면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회색 코뿔소였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당이 지금 연거푸 선거를 졌는데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우리가 그동안 왜 할 일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각오를 다지는 일을 또 못한다면 이 선거 패배로 인한 그 위기, 이것을 또 저희는 그대로 또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회색 코뿔소 얘기한 겁니다. 네, 박주민 의원 포함해가지고 97그룹의 그 4인방을 양강 양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양강 양박 중에서 그 가장 늦게 출마를 결심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 2년 전에도 전대를 출마했는데 좀 다른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과 그때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저는 뭐 항상 가장 늦게 출마해요. 2년 전 당대표 출마할 때도 제일 늦게 마지막 날 했고요. 4년 전에 최고위원 출마할 때도 가장 늦게 출마를 했었습니다. 뭐 장구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도전을 하려면은 제 도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게 필요한가를 좀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이 서야 좀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 자신을 2년 전에 비해서 제가 어느 정도 더 준비됐는지, 더 성숙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당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난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이 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76석을 얻었을 때부터 우리 당의 위기는 오히려 시작됐고 제대로 그때 일을 못했던 게 지선과 대선의 패배 이유라고 보고 네. 지금부터라도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당으로 완전히 혁신하자. 그것을 위해서 반성하고 각오를 다지는 것이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평가는 제가 2년 전에 했던 말이나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과는 좀 달리 몇몇 사람들에게 자꾸 평가의 모든 책임을 좀 지우려고 하고 네. 또 저희가 이제 그 뭔가 개혁하고 진보하려면 당원이나 시민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당내 정치인과 당원의 간극이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메우려고 하기보다는 좀 애써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더 안 들으려는 그 반성적 평가가 네.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고 그래서 출사표를 좀 던지게 됐습니다. 네. 네, 이인영 의원이 좀 출마를 많이 독려했다고 하는데 좀 유독 4인방을 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한 번 모였고요. 네. 이인영 의원님 밥 사주신다 그래서 한 번 모였고 아, 예. 사실 그 모인 자리에서도 그 당시에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신 분 고민은 하고 있지만 확정은 안 지으신 분 다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긴 얘기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이인영 의원이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당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다. 네. 이런 얘기는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현 그 위기 상황에 대한 그 책임을 몇몇 사람한테 이제 지우려고 한다에 대한 이 비판의 그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임론의 그 중심에 있는 이재명 네. 의원이 결국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압도적 1위의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당내 기류는 또 뭐 반대 기류도 네. 이제 뭐 강하게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대표 이제 출마를 결심하신 이상 같은 경쟁자라고 보고요. 네. 당의 혁신 또 당이 어떻게 하면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방향성과 정책 이런 것들을 놓고 아주 즐겁게 경쟁할 각오가 돼 있고 마음이 돼 있습니다. 아, 네. 그 과정에서 아마 제가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부분도 네.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위가 있는 부분. 네. 네. 아, 우위. 우위가 있는 부분. 네네. 네. 그 저는 우의로 이제 들었는데 왜냐하면 두 분이 좀 그 사이가 네. 좋다, 괜찮다,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근거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는 너는 왜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해야 된다라는 말을 안 하느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2년 전부터 당이 176석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 누가 나와도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도 평가하고 당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명 또는 두 명 또는 뭐 세 명에게 당신들 탓이오 다 네. 라고 하는 게 제 철학이나 판단이나 평가의 기준하고는 안 맞아요. 두 번째는 단일화에 대해서 왜 너는 흔쾌히 얘기 안 하냐. 단일화 열려 있습니다. 저도 단일화 열려 있어요. 본선 과정에서 저도 당대표 되고 싶어서 나온 분이기 97 그룹 때문에 간의 단일화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뿐만 아니라요. 네. 예, 저도 당대표가 되고 싶어서 나왔기 때문에 네. 단일화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자 당의 혁신 방안이나 방향에 네. 대해서 제대로 얘기도 나눠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제가 난 찬성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우리가 오히려 극복하려 그랬던 낡은 정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답답한 게 요즘에 젊은 정치 하시겠다는 분들조차도 그런 자꾸 얘기를 하셔서 저는 오히려 새 정치는 좀 새로운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단일화 열려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명분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열려 있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자꾸 네. 친하다, 페이스메이커다. 네. 결국은 너는 뭐 이재명
의원님을 위해서 출마한 존재다. 맞지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뭐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뭐 새벽까지 이제 음주를 하셨다. 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뭐 방송을 타면서 술 한 번 먹으면 뭐 엄청 예,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제 질문은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 경선에 대선 경선에 그때 이제 총괄본부 명추연대 명추인데 예. 예. 추미애 뭐 후보와 이제 이재명 후보 간에 약간 좀 연대하는 분위기 그런 거에 버금가는 좀 이번에 또 이제 그 경선에서 뭐 박주민 의원과 이재명 의원 간에 그런 케미를 또 보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글쎄요, 뭐 당의 비전이나 또는 당이 바뀌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 내용 중에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부분 또는 제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제기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된다면 제 생각이 더 맞다고 얘기할 겁니다. 네. 다른 당권 주자하고도 동일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전이라든지 또는 혁신의 방향을 겨루기 위해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당당하게 싸울 거고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강 양박. 이 4인방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그리고 박주민 의원까지 이렇게 네 분인데요. 누가 또 이 안에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지도 또 관심사입니다. 네. 앞서 언급을 했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2위가 박용진 의원이고 의원께서 3위로 네. 또 올라서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또 본선행 티켓을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우리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오히려 2등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당이 전국의 모든 지역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지만 주요한 지역적 기반으로 놓고 보는 것이 호남입니다. 지난주죠 KBC 방송에서 호남권 전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제가 2등이었고요. 네. 이재명 의원과 10%도 차이가 안 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당의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분들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이제 흐름을 탈 거고 제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좋은 승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단일화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계시겠네요. 단일화 아까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려 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세 명이 이제 그 본선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뭐 이재명 후보 이제 네, 올라간다고 맞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네. 그 남은 두 분 간에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또 이제 올라가신다고 했을 네. 경우에 두 분 간에 뭐 그 반 이재명 전선으로 단일화도 가능하다는 뭐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인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컷오프를 누가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기자분들도 도대체 컷오프 통과할 세 명이 누군지 짐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컷오프가 통과된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의 혁신 방향이라든지 당 개혁 방안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지거나 각자의 색깔과 내용이 드러난 상태가 되겠죠. 본선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접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겠죠. 네. 우리가 기계적이고 공학적이고 인위적인 단일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가 돼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단일화는 효과가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오히려 욕을 먹었죠.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또 명분 있는 또 필요성이 인정되는 단일화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이기려고 나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전대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전대룰 이번에 그 또 신경전이 참 대단했는데 네, 네, 네. 친명계의 완승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그 전대룰이 그 의원님한테는 어떻게 좀 그 유불리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좀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전준위에서 안을 올렸을 때 비대위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전준위 위원장이 사퇴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네. 중앙위원회의 컷오프에 당원이라든지 다른 여론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연서명을 한 적이 있고요. 네. 2년 전에 당대표 출마했을 때도 그런 룰이 개편돼서 당원이라든지 일반 국민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준희의 결정을 반갑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대위가 갑자기 그걸 튼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자회견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뭐 이재명 의원님하고 친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그 흐름을 좀 주도했던 겁니다. 네, 네. 근데 전준희 안 자체도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앙위원회 컷오프가
중앙위원회 70에 일반 국민 30인데 네, 여론조사. 왜 당원을 건너뛰었는지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당원을 조금이라도 좀 넣어서 네. 당이 당원의 결사체인데 당원 넣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네. 아쉬움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면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거예요. 왜냐면 일반 국민 조사에도 대부분 이재명 의원이 가져가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나머지 조금을 가지고 이제 다른 후보들이 나눠 가지게 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있겠죠. 절반의 만족, 절반의 불만족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그 당권 주자인 그 강병원 의원이 당 대표는 공천권을 포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그 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의원은 그러려면 당 대표 왜 하냐 그렇게 일축하던데요. 공천권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가 우리 사회에 닥쳐오고 있고 우리 당이 거기에 어떻게 잘 맞서서 성과를 내느냐 그걸 위해서 당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논의해야 되는 시기인데 네. 공천권 얘기하면 아마 일반 국민들이 야 참 쟤네들 한가하다 이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당대표 후보 나오신 분들이 막 전면에 내걸고 막 이걸 주요 쟁점으로 다투고 하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 현명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을 이미 역임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좀 당 의사결정에 좀 더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 당내 의사 구조를 좀 더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네. 여전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민주화하고 공천권도 좀 그런 틀 안에서 논의되는 거 찬성입니다. 여튼 그러나 네. 지금 공천권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핵심 일단 쟁점이 지금 되는 나올 거는 그 시기는 아니다. 네. 한가해 보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현안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신구 권력이 아주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부처들이 과거 정부에서의 태도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과정도 좀 소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그랬고 왜 지금은 이런지 네. 그 부분이 분명히 소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굉장히 분명하게 여러 차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탈북민이 아니라 사실은 13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16명이요? 예, 16명. 네. 정부의 처우가 과연 부적절했는지 저는 지금도 솔직히 의문이고요. 여튼 국정조사나 특검 다 뭐 가능한데 반드시 정부 부처가 갑자기 태도가 바뀐 배경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제 그 사적 채용 논란인데 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이제 지금 한창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제 그 도 스태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스킵을 했고요. 네. 또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당한 채용이라는 입장인데 의원님은 이제 뭐 강력하게 또 이제 비판을 하셨습니다. 정당한 채용 아니죠. 네,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국정조사나 이런 것도 지금 필요하다는 게 국민분들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정당한 채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본인 입으로 네.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하던 급수는 아니지만 반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권성동 의원의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아들이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제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저희 지역위원회의 저희 지역의 지역구의 선거를 관리하는 그래서 제 당락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아들을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취업시켜. 그래서 취업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고액 헌금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 이것도 이해 충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인가? 예. 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전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전수조사라도 해서 더 이런 존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거대 야당의 당권 도전자시잖아요. 네. 각오 한 말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전히 야당이지만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이 시기에 야당으로서 잠자코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 의제와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그런 과정을 거쳐나갈 것이고 거기에 적합한 당으로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을 탈바꿈시키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나선 배경,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한 입장, 마지막으로 97세대 4인방 컷오프 통과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